1637년 정월 30일 새벽, 한강이 꽁꽁 얼어붙은 삼전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인조가 청가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찌으며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도의 예를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있었고 신하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굴욕적인 항복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사람, 62세의 조선 대신 김자전만은 얼굴에 미소까지 띠며 붓을 들고 항복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항복 조약에는 조선은 영원히 청이 신하국이 되어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바치고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며 청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한다는 치욕스러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자점은 이 문서를 쓰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자점이 이 항복문서를 작성하기 전날 밤 청가라 장수들과 은밀히 만나 조선이 완전히 항복한 후 자신을 최고 권력자로 인정해달라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거래의 대가로 청가라로부터 막대한 은자 5,000냥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자점은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부터 이미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었으며 조선군의 식량 기축량과 병력 배치 상황을 몰래 적에게 알려주어 조선의 패배를 더욱 앞당겼다고 하니 이 사람이 과연 조선의 신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희대의 매국노였으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왕도 죽이고 나라도 배신할 수 있었던 조선 역사상 가장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1575년에 태어난 김자점은 안동 김씨 가문이었지만 아버지가 처백에서 낳은 서얼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자라야 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신분의 벽에 갇혀 평생 울분을 삼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이런 차별을 오히려 자신의 무기로 삼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그는 뇌물과 아첨, 모함과 배신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특히 권력자들의 약점을 캐내어 협박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광해군 시절 김자점은 대북파와 소독파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양쪽의 비밀 정보를 팔아먹었고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즉시 그쪽에 붙어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변신술로 그는 조정의 박쥐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도 김자점은 놀라운 배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날까지 광해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가 반정 당일 새벽에는 이미 반정군의 선봉에 서서 광해군파 대신들의 집을 습격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이었던 이이첨의 목을 직접 베어 인조에게 바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인조는 이런 김자점의 잔혹함과 비정함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여 저자는 충성심은 없지만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최고의 인재라며 그를 측근으로 삼았습니다. 김자점은 이때부터 인조의 더러운 손이 되어 반대파 제거와 고문, 암살 등 각종 음모를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자점은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일찍부터 친청파의 입장으로 이는 애국심이나 현실인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청나라가 이기면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청나라 사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들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36년 12월
청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공했을 때 김자점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석 달 전부터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으며 조선이 항복하면 자신을 최고 권력자로 만들어달라는 밀약을 맺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와 조정 대신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논쟁을 벌이는 동안 김자점은 은밀히 부하를 시켜 청나라 진영에 성안의 식량이 열흘치밖에 남지 않았고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이며 곧 내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고 이 정보를 받은 청군은 더욱 강하게 앞받을 가해왔습니다. 당시 척화파의 수장이었던 윤집, 오달제, 홍익한 등 사막사가 차라리 명예롭게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절규할 때 김자점은 인조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전하, 신의 목숨이야 아깝지 않지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일단 항복하는 척하고 후일을 도모하시옵소서라는 교활한 논리로 인조를 설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자점이 항복 조건을 협상하러 청나라 진영에 갔을 때의 행동입니다. 그는 청나라 장수들 앞에서 조선의 모든 군사 기밀과 재정 상태를 알려드리겠으니 저를 조선의 실권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무릇까지 꿇으며 간청했고 심지어 조선 조정의 비밀 금고 위치와 왕실 보물의 목록까지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청나라 측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김자점이 작성한 항복 문서는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조선을 완전히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황금 100근, 100은 1000근 쌀 만석을 바치고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조선군 3만을 파병하며 왕위 계승까지 청의 승인을 받는다는 굴욕적인 조항들로 가득했지만 김자점은 오히려 이 정도면 관대한 처분이라며 인조를 설득했습니다. 삼전도의 항복식에서 그는 인조가 300우고도를 행할 때 더 낮고 더 정성스럽게 절하십시오 라고 속삭였다는 목격담이 있으며 항복식이 끝난 후에는 청나라 장수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며 이제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축배를 들었다니 과연 이자를 조선의 신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로 끌려간 사막사 윤집, 오달제, 홍익한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청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자 김자점은 이들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사가 살아 돌아오면 자신의 매국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밀서를 청나라 용골대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막사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며 이들을 살려보내면 반드시 반청운동을 일으킬 것이니 제거하는 것이 양국의 평화를 위해 최선이라는 내용과 더 나아가 사막사가 청황제를 암살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의 밀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자점은 조선에 있는 사막사의 가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집의 부인에게 남편이 청나라에서 견절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자결하게 만들었고 오달제의 아들을 영모죄로 몰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으며 홍익한의 집안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637년 4월 마침내 사막사가 청나라에서 참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전체가 비탄에 잠겼지만 김자점만은 홀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며 이제 나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자점이 사막사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는 사실인데 그는 인조에게 사막사 같은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졌으니 이제는 현실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척화파 인사들을 대거 숙청했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복들을 앉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막사를 기리려는 선비들을 반역을 도모한다는 죄목으로 체포하여 고문했고 사막사를 추모하는 시를 쓴 문인 12명을 유배 보냈으며 사막사의 위패를 모시려던 서원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에 분노한 한 선비가
너는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이라고 꾸짖자 그 선비를 잡아다가 혀를 자르고 귀양 보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1645년 2월, 청나라에서 8년간 볼모 생활을 하던 소현세자가 귀국하였습니다. 김자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그 이유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김자점이 조선의 기밀을 팔아먹는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세자는 귀국하자마자 아버지 인조에게 김자점의 매국 행위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이 먼저 인조에게 세자가 청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 조선을 청이 직할 영토로 만들려 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고, 더 나아가 세자가 청황제와 밀약을 맺어 전하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는 날조된 문서까지 만들어 인조의 의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복인 내의원 의관 이형익을 통하여 소현세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독살과 사약의 주성분, 비상의 원료인 비소를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가벼운 복통을 일으키게 하다가 점점 양을 늘려갔고 세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청나라에서 가져온 약재가 조선 기후와 맞지 않아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고 속였습니다. 1645년 4월 23일, 소현세자가 갑자기 악화되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을 때도 김자점은 이형익을 시켜 치료하는 척하면서 더 많은 독을 넣은 약을 먹게 했으며, 세자빈 강씨가 약을 먹을 때마다 더 악화된다고 의심하자 세자빈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를 한다고 모함하여 세자빈을 세자 곁에서 떼어놓았습니다. 4월 26일,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온몸이 검게 변했고 칠공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는데, 이는 명백한 비소 중독의 증상이었지만 김자점은 학질이 악화되어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렸고, 시신을 검시하려던 의관들을 협박하여 자연사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진실을 알리려던 세자 시강원 관리 3명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목으로 처형하였으며, 소현세자가 죽은 직후 세자빈 강씨와 세 아들을 세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처형했고, 세자빈의 친정 식구 70여 명을 모두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였습니다. 1640년대 김자점의 매국 행위는 극에 달하여 단순히 청나라에 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청나라의 정식 첩자가 되어 조선의 모든 기밀을 팔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청나라에 넘긴 정보는 실로 충격적이었는데, 조선의 병력 배치도, 무기고 위치, 성곽 설계도는 물론이고 왕실의 비밀 통로, 왕과 왕비의 일과표, 심지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들의 약점과 뇌물수수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청나라가 조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북벌 계획의 모든 내용을 청나라에 밀고하였습니다. 이에 북벌을 준비하던 장군인 임경업이 체포되어 고문 끝에 죽었으며, 북벌 자금으로 모았던 군량미 10만 석이 청나라에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국고에서 빼돌린 돈으로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고, 조선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왕실의 보물까지 선물로 바쳤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김자점이 자신의 아들 김면을 청나라에 보내 정식으로 청황제를 아련하게 했다는 사실인데, 김면은 아버지 김자점이 조선을 완전한 청의 속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다는 기록이 청나라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1649년, 인조가 병석에 눕자 김자점은 더욱 대담해져서 청나라 사신과 함께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효종엔 강직하고 반청 성향이 있으니 임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청나라에 유리하다고 건의했지만, 청나라는 이미 정해진 순서를 바꾸면 조선에 혼란이 생긴다며 거절했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김자점은 생존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효종이 즉위식에서 선왕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간신배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김자점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뇌물로 대신들을 매수하려 하였고 효종에게 직접 찾아가 신이 없었다면 병자호란 때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효종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1650년부터 효종은 김자점의 죄상을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김자점이 소유한 토지가 3천만 평 정도이며 노비가 5천명, 그가 받은 뇌물이 은자 10만 냥, 특히 청나라로부터 받은 비밀 자금이 따로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김자점은 아들 김년과 함께 효종을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궁중 요리사를 매수하여 효종의 음식에 독을 넣고 동시에 무장한 자객 30명을 궁중에 잠입시켜 효종이 약해지면 습격하여 죽인 후 임평대군을 왕으로 옹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나라에 밀서를 보냈고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했지만 이 모든 계획이 효종에게 밀고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651년 3월 초사흘, 효종은 김자점 부자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의 저택에서는 반역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1651년 6월 초 이튿날, 의금부에서 김자점과 김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영모대역죄로 거열형에 처하고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고 특히 80세의 노인에게 거열형이라는 극형은 전무후무한 일로서 김자점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형 집행일인 6월 16일, 서소문 밖 형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병자호란 때 가족을 잃었거나 사막사를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고 김자점의 악행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기에 모두가 그의 처형을 보려고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김자점이 죄수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가는 동안 백성들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사막사의 원수라고 외치며 돌과 오물을 던졌고 김자점은 내가 없었다면 너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절규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욕설과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형장에 도착한 김자점은 아들 김년이 먼저 거열령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4마리의 소가 김년의 사지를 잡아당기자 끔찍한 비명과 함께 몸이 찢어졌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가족 70여 명은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으며 3천만 평의 토지와 5천 명의 노비 그리고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는 모두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갔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는 시간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자점이 죽은 후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 중에는 조선을 청나라에 완전히 바치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청나라의 한 개의 성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만약 김자점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1651년 6월 16일, 80세의 나이로 거열령을 당한 김자점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치욕의 기록으로 남았으며 지금도 한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국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자점이 만들어낸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그가 죽인 사막사는 충절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가 팔아먹은 나라의 자존심은 250년이 지나 일제강점기라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으니 한 인간의 배신이 얼마나 오래 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위해 나라를 배신하고 외세에 기댄 채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김자점의 최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막대한 도를 쌓아도 결국 역사의 심판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김자점은 자신의 비참한 죽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김자점의 일생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이란 무엇이고 배신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날에도 김자점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으며 배신자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들의 최후 또한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되며 다음에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